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국민의 이제 90%가 받게 되는 2차 소비 쿠폰 오늘부터 신청하지 않습니까? 관련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드디어 이제 오늘부터 정식 접수를 받고 또 바로 쓸 수도 있습니다. 1차 때 한번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번에는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주민등록번호 앞에 생년월일의 제일 끝자에 따라서 1번, 6번은 월요일, 그다음에 2번, 7번은 화요일 이런 식으로 5그룹을 통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분산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부터는 이 분산 신청이 해제되니까 누구든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1차와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탈락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1차 때는 전 국민 누구나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금액은 지역에 따라 좀 차이도 있었지만 전부 다 받았는데 이번에는 상위 10%가 탈락을 하는데요. 사실 상위권 했으니까 정신적인 만족감으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본인이 스스로 여기서 이제 탈락됐는지 네. 아니면 들어갔는지 여부 지난주에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확인 안 하신 분도 지금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그 절대적인 기준은 일단 이 주택의 재산세 과표가 일정 금액 이상 넘거나 또는 금융자산의 그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은,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 소득과 금융 자산 소득과는 일단 먼저 배제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국민 의료보험의 그 과세 기준 그를 통해서 하위 90%를 선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집이 있거나 또는 그 금융 자산이 많은 사람 또는 소득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은 빼고 나머지 90%와는 모두 다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사용 방법이나 또 사용처 이런 것도 1차하고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래시장, 또 소규모 점포.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10월 말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스스로 소멸이 돼요. 예. 그래서 10월 말까지 신청, 11월 말까지 사용이라는 그 기간도 꼭 좀 챙겨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1차 때 전 국민이 받아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지원해서 신청해서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차에 이어서 2차 때 이제 90%의 국민에게 지원을 합니다. 이게 뭐 일회성이냐, 이것이 소비 진작에 어떤 효과가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지 않습니까? 경제 전문가로서 좀 어떻게 풀어야 이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여러 가지 논쟁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선 왜 전 국민한테 주지 않고 부분적으로 어떤 사람은 제외하느냐. 자, 이 대목은 선별 지원이냐 보편 지원에 대한 경제학계에 대해서도 오랜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편 지원하면 선정하기도 쉽고 이제 그러니까 겉으로 객관적인 평등은 유지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아주 잘 사는 사람들, 소득이 있는 사람과 소득이 없는 사람이 똑같은 금액을 받게 되면 실질 가치에서 소득 하위층이 좀 불리해지는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이 다 참여한다는 장점은 있죠. 그런데 아예 이렇게 10%를 잘라내버리면 탈락된 사람 중에서 내가 정말 이 사회 상위권 10이 맞냐? 전 특히 예를 들어서 부부 동반으로 현재 맞벌이 부부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은 그 정말 힘들어 지금 집 한 채 간신히 마련하고 엄청난 지금 대출을 이자를 갚고 있는데 옆집 사람은 훨씬 내보다도 펑펑 더 많이 쓰는데 뭐 이런 경우에 어떤 객관적인 가트라인에 대한 합의가 있을 수 있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별 지원을 하나 또는 보편 지원을 하나 장점과 단점이 언제나 나오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정치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느냐,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고 1차 지급 때는 일단 보편 지원을 했으니까 2차를 선별 지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의 양 단점을 조금씩 취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정책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그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공단이나 카스타드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상반기 상용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총액 전년 대비 3.5% 올랐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또 커졌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빈익빈 부익부도 우리 사회에 상당히 아픈 손가락의 한 대목인데요. 올 상반기에 임금이 작년보다 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2.2% 평균 올랐는데 올해는 3.5%로 조금씩 급여 생활자들도 생활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 규모별로 나누어 보면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도 급여가 높은데 상승률도 높은 데서 더 많이 상승을 하는 그런 어떤 임금 격차가 커졌다. 그래서 대기업은 평균 620만 원, 중소기업은 374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거의 반토막.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반밖에 못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액면 급여는 조금 차이가 적은데 성과급에서는 중소기업은 거의 성과급 받은 회사가 없는 데 반해서 대기업들은 성과급 파티를 한 곳이 많습니다. 이 대목도 우리 사회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임금 상승률도 직종별로도 조금은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1등이 금융보험업인데요. 뭐 금융이 3차 산업이고 또 부가가치가 높아져서 임금을 많이 받는다면 크게 문제 삼기는 어렵지만 우리 금융보험업의 국제 경쟁력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그동안 역대 정부의 고금리 정책, 금리가 높다 보니까 그냥 금융기관의 수익 구조가 굉장히 개선이 된 겁니다. 또 특히 최근에 부동산을 규제한다고 그러니까 대출금리는 낮추지 않고 그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춰도 대출금리를 잘 안 낮추는 이런 구조로 가다 보니까 어부지리로 금융보험업이 좀 수익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상황에서 금융보험 쪽에 급여가 일방적으로 많이 늘어났다. 이거 좀 생각해 볼 대목이고요. 숙박 음식업 쪽에서 그 상당히 그 3D 업종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쪽은 임금이 생각보다 좀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숙박, 음식 숙박업과 금융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급여 차이가 있다. 또 그 밖에도 나머지 그 분야별로도 제조업이라든지 또는 그 서비스업 특히 어떤 정부 관련 직업 이런 것에 상당한 임금 격차가 있는데 예. 그 격차가 생산성과 좀 연동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한편 미국에서는 또다시 예고 없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H-1B 비자, 이 비자 신청 수수료를 1인당 매년 10만 달러 부과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집값이 또 아니고 수수료가 예. 1억 4천만 원입니다. 비자를 발급받는데 들어가는 수수료. 피가 1억 4천이에요. 10만 달러 좀 먼 얘기 같지만은 우리 돈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1억 4천인데요. 네. 자, 지금 우리 그 자녀들 중에서 해외에 유학가 있는 사람들 뭐 상당수는 한국에 돌아오기도 합니다만은 그분들이 전문성을 인정받고 미국에서 취업을 할 경우에 바로 받는 비자가 H-1B라는 비자거든요. 대학 졸업 이상의 전문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자 수수료를 1인당 1억 4천만 원을 받는다. 이러니까 사실 날벼락이 그걸 맞게 된 셈이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예. 미국 사람은 뭐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외국인 전문가 인력들을 기업들이 함부로 고용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민자를 줄여서 미국의 메이크 어게인 하자는 마가 프로젝트에서 반이민 측면에서는
일부 뭐 환호를 하지만 앞으로 외국인 전문 인력들은 미국 가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 그리고 미국 내부적으로도 전문 인력이 미국에 안 오면 과연 미국의 현재 그 높은 기술 경쟁력이나 산업 경쟁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걱정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예. 그런 증액 결정이 과연 미국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뭐 반대로 오히려 타국의 반사이익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류의 분석들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오히려 손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에 취업하려고 했던 사람, 사실상 취업의 문호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이 타격이긴 한데요. 그런데 현재 지금 일론 머스크라고 테슬라의 오너 겸 CEO 있지 않습니까? 저분이 미국에서 첫 번째 일할 수 있게 된 게 바로 H-1B 비자거든요. 보통 H-1B 비자를 갖고 있으면 외국인 전문 인력으로서 미국의 기술이나 미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고 상당히 프라우드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이제 막아놓으면 타격을 받는데, 문제는 미국 기업 중에 실리콘밸리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이런 곳에 그 우글우글하는 외국인 전문 인력들이 거의 대부분 H-1B 비자로 들어와 있거든요. 미국의 하이테크 기업들, 이제 사람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1인당 1억 4천만 원을 주고도 사람을 뽑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외국인들이 여기에 상당히 이제 그 강화된 반이민 정책에 지대 미국을 들어오지 않고 또 다른 나라에서 그 미국에 있는 외국인 인력들을 빼고 할 경우에 기술 경쟁력에서 중국이나 인도가 미국보다 훨씬 더 유리해지지 않느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당장 유학하고 있는 사람은 타격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인력들을 한국에 묶어둘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우리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 해외 투자 지금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0조 가량을 미국에 지금 해외 투자하기로 한미 관세 협정에서 원칙론적으로 합의해 있는데, 그 인력들 며칠 전에 조지아에서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 직원들이 구금 당하지 않았습니까? 비자 문제로 구금을 당했는데, 그때 우리 H-1B 비자를 받으면 된다 해서 미국과 협상 중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저게 비자 주긴 주는데 1인당 1억 4천만 원 이러면 해외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 미국에 해외 투자한 기업들도 상당히 사람 구하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H-1B 비자도 그렇고 또 무비자로 미국 방문할 수 있는 비자가 이스타 비자가 있잖아요. 이 이스타 비자 수수료도 당장 다음 주 화요일부터 2배 인상된다고 하면 지금 이 비자 문제 해결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어떻게 좀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에스타 비자 상당히 편리한 비자예요. 왜냐하면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 면접하지 않고 인터넷 온라인상으로 바로 발급받을 수 있고 90일짜리 단기 여행, 우리나라 아마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저 에스타 단기 여행 비자로 갈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상용 비자도 있어요, 에스타 중에는. 그런데 이 비자의 수수료도 뭐 이 H-1B 비자에 비해서는 뭐 적지만은 그냥 갑자기 100%씩 올려버리면 그러면 이에 부담, 단체 여행도 부담을 받지 않겠느냐. 근데 미국은 두 가지 목적에서 이렇게 비자에 대한 수수료를 대폭 올립니다. 우선 첫 번째, 가급적 미국 오지 마. 그다음에 꼭 들어온 인력들은 돈 내고 들어와.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 해에 약 2조 달러씩 재정에 적자가 생깁니다. 그 적자를 외국인들이 메고 이런 두 가지 목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반이민 정책, 비자 수수료 인상 또는 외국인들을 들어오기 어렵게 하는 정책들은 마가 분위기 속에서 당분간 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 현안 오늘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